안녕하세요. 샘플러스에서 수학 교육론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안우상입니다. 이번에 일부는 이제 A형 수학 교육론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형 단답형 1번부터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이 A형 단답형 1번은 작년 단답형 1번과 같이 이제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역사적 발생 단계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 함수의 역사적 발생 단계는 다음과 같죠. 먼저 전함수 단계, 그리고 두 번째로 된 게 이제 곡선을 중심으로 한 기하적 함수 단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수적 함수 단계, 그리고 네 번째로는 논리적 함수 단계, 이제 마지막으로는 집합적 함수 단계였죠. 이렇게 해서 그 함수의 역사적 발생 단계가 전함수 단계, 기하적 함수 단계, 대수적 함수 단계, 논리적 함수 단계, 마지막으로 집합적 함수 단계,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전함수 단계에서는 수표를 이용해서 이 전체 운동을 기술을 하였고, 이런 전체 운동 기술에서 삼각함수의 기원이 발견이 되었어요. 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 단계를 보시면은 고대 바빌로니아나 그리스에서 천문학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제 수표를 사용하여 천체 운동을 서술하고 주기성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기원을 이 시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보면은 가는 이 전함수 단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하적 함수 단계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 곡선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주로 갈릴레이와 오레미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라에 보시면은 이 당시 학자들은 주로 운동을 나타내는 곡선을 중심으로 곡선의 접선, 곡선 아래의 넓이, 곡선의 길이, 그리고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점의 속도 등을 연구했다는 점과, 그 갈릴레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가 움직인 거리와 시간의 관계를 연구했다라는 점에서 이 보기에 라는 기하적 함수 단계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수적 함수 단계에서는 대표적으로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거기 이제 오일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오일러는 쓸 부분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옆에 쓰도록 할게요. 이 오일러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 대수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것은 연속함수라고 하였고, 그리고 대수적 표현이 불가능한 것은 이제
불연속 함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주로 함수를 이 대수식으로 표현하고자 했죠. 그래서 이 오일러 말고도 베르누이도 있었는데, 베르누이는 함수를 변하는 것과 어떤 상수가 결합된 크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오일러와 베르누이의 함수의 그 정의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 변수 개념이 포함이 되었었죠. 변수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오일러는 이 변수 개념을 제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변수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죠. 이러한 제거하는 노력에 의해서 이제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함수를 만약 어떤 양이 다른 양에 종속된다면 전자를 후자의 함수라 한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노력 안에서 어떤 게 생겼냐면, 이러한 과정에서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구분이 명확해진다는 걸 얻을 수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 보기에 나를 보시면은 데카르트가 해석 기하학을 창안한 것에 기초해서 함수를 대수적으로 연구하게 되었고, fx라는 기호를 처음 사용한 오일러가 이제 변수와 상수가 결합된 방식에 따라 함수를 분류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구분이 명확해졌다 라는 것을 보면은, 이 보기에 나는 대수적 함수 단계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수적 함수 단계에서 논리적 함수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오일러가 주장하기를 연속 함수는 대수적 표현이 가능하고 불연속 함수는 대수적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때 어떤 게 등장하냐면, 바로 불연속 함수지만 저희가 대수적 표현이 가능한 친구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그런 친구들로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이 프리의 급수와 그리고 디리클레 함수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디리클레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디리클레 함수는 이제 fx가 0과 1로 주어진 친구죠. 그 x가 유리수일 때는 1로 주어지고 x가 무리수일 때는 0으로 주어지는 불연속 함수지만, 저희가 그 대수적 표현이 이렇게 가능한 친구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대수적 함수 단계에서 정의한 이 함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하게 된 게 바로 이 논리적 함수 단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디리클레는 이 함수를 종속이나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디리클레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때 디리클레는 한 변수의 각 값에 다른 변수의 유일한 값이 대응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논리적 조건에만 관심을 두게 되었어요. 논리적 조건에 관심을 두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 조건에 관심을 두게 되어서 결국 변수 개념이 필요 없게 되고, 이때 함수의 일가성과 그리고 임의성을 강조하게 되었죠. 그래서 일가성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해 치역의 단 하나의 원소가 대응된다는 이 일가성과, 그리고 임의성 같은 경우에는 함수는 특별한 표현에 의해 기술되거나 규칙성을 따르거나 특별한 형태의 그래프에 의해 묘사될 필요가 없다는 이 일가성과 임의성을 강조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보기에 말을 보시면은 프리에급수나 디리클레 함수에 대한 연구 결과로 인해요, 함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그리고 일가성과 임의성을 가지는 대응으로 함수를 정의함으로써 한 변수의 각 값에 다른 변수의 유일한 값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논리적 조건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 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보기에 많은 이 논리적 함수 단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집합적 함수 단계에서는 이제 부르바키가 어떤 걸,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고 보면은, 이 함수는 순서쌍의 집합 E 크로스 F, F의 부분집합으로 정의를 하게 된 게 바로 이 집합적 함수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저희 그 보기에 다를 보시면은 해석학을 엄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함수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데데킨트, 칸토어 등의 실수의 구조를 엄밀하게 하여 해석학을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브로바키 하파는 집합론의 기초에서 순서쌍의 집합의 부분집합, 이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그 부분집합을 함수로 정의하였다 라는 측면을 보면은 결국 이 보기에 그 다는 이 집합적 함수 단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는 가에서 말을 함수 개념이 발생한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순서대로 배열하면은 가, 라, 나, 마, 다 이 순서로 배열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A형 서술형 5번이 되겠는데요. 이 A형 서술형 5번은 저희가 그 에이포스 이론이 나왔어요. 두빈스키가 스키마 구성을 설명하는 그 에이포스 이론이 나왔는데, 일단 먼저 에이포스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단계로는 에이포스 이론의 단계로는 먼저 행동 단계가 먼저죠. 이 A, 액션이라는 철자 A를 따서 행동 단계가 먼저 일어나는데, 이 행동 단계에서는 어떤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대상의 낱낱의 변환을 적용하는 단계가 바로 이 행동 단계예요. 이러한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것이 내면화가 되면 동일한 조작을 할 수 있는 정신적 구조가 생기는 이 과정 단계가 되죠. 일단은 그
프로세스의 철자를 딴 이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전체적으로 인식되는, 즉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이 과정이 대상화가 되면 하나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 대상 단계가 되고요. 일단 오브젝트의 철자를 따서 앞 글자를 따서 O가 되고, 이러한 행동과 과정, 대상이 조직화돼서 연결됨으로써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이 스키마가 구성이 된다는 것이 이 듀빈스키가 제안한 그 에이포스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지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 에이포스 이론에 대해서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론을 지문 사항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이제 이번 출제된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민수의 학습 일지부터 한번 보죠. 민수의 학습 일지에서 보시면은 나눗셈 문제를 조립제법으로 풀 수 있는 민수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 조립제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값을 차례로 입력하면 나눗셈 결과가 나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지금 수업 시간에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민수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민수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안에 포함된 그 계산 과정을 설명해 보라는 그런 그 교사 선생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자신은 프로그램을 잘 다루지만 그 계산 과정을 설명하지 못해서 속상하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을 잘 다룬다는 것, 민수가 지금 프로그램을 잘 다룬다는 부분은 이 프로그램은 조립제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값을 입력해서 컴퓨터 나눗셈 결과가 나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 조립제법에 대해서 민수는 행동 단계라는 거는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 조립제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값을 차례로 입력한다 라는 거는 그거의 대상에 대한, 조립제법에 대한 낱낱의 변환을 적용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이 프로그램 안에 포함된 계산 과정에 대해서는 민수는 설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설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 조립제법의 그 계산 과정에 대해서는, 과정 단계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민수가 왜 이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즉 행동 단계에는 머물러 있지만 이 프로그램 안에 포함된 계산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즉 과정 단계로 아직 못 간 이유는 아직 이 행동이, 민수가 행동에 대해서 이 내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포스 이론에 근거하면 행동이 내면화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과정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의 상황을 보죠. 제2의 상황은 지금 이제 함수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보시면 두 함수 fg의 합 f 플러스 g를
두 수의 합 2 플러스 1처럼 생각하면 된다 라고 하신 선생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 제이가 갖고 있는 함수는 함수에 대한 개념은 x의 값을 넣으면 y의 값이 나오는 것이었는데, 즉 제이는 함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함수에 대해서 이 입출력 기계처럼 여기 함수 fx가 있을 때 x의 값을 이렇게 넣었을 때 그거에 대한 y의 값이 나오는 이러한 입출력 기계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이는. 그럼 함수 측면에서 함수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죠. 종속성, 그래프, 식, 공식, 행동 이런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 제이가 생각하는 함수에 대한 측면은 이것으로 봤을 때 함수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교사가 지금 선생님께서 말한 함수 f나 g를 2나 1과 같은 수처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함수의 측면은 이제 f 플러스 g를 이렇게 2 플러스 1처럼 수로 다룰 수 있는, 이거는 함수의 대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이는 함수를 과정으로서, 즉 x가 들어갔을 때 x의 값을 넣으면 y 값이 나오는 이런 함수를 과정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에이포스 이론에 근거하면 요 과정 단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교사가 이런 f 플러스 g를 두 수의 합 2 플러스 1처럼 생각하는 이런 함수의 대상 단계로서는 아직 함수를 대상으로는 보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에이포스 이론에 근거하면은 제이는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과정 단계까지는 갔지만 이것이 아직은 대상 단계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결국 이 과정을 제이는 대상화를 아직 못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 에이포스 이론이죠. 에이포스 이론이 이제 행동이 내면화돼서 과정 단계로 가고, 과정이 대상화돼서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대상 단계가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연결돼서 스키마가 구성된다라는 이 에이포스 이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이제 문제에서 민수에 설수된 사항을 행동과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2에 대해서는 과정과 대상에 관련지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2 같은 경우 그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제2가 생각하는 함수는 이제 과정으로서의 함수였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함수는 이 대상 측면에서의 함수였다까지 알고 있어야겠죠. 알고 있으시면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제2 상황에서 봤을 때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도 여러분들께서 공부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형 5번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A형 6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형 서술형 6번. A형 서술형 6번은 트래퍼스가 제시한 수평적 수학화와 수직적 수학화의 의미와 그거에 근거해서 그 주어진 활동 과제를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럼 먼저 트레퍼스가 제시한 수평적 수학화와 수직적 수학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일단 그 프로이덴탈의 수학화부터 살펴본다면, 수학화는 간단하게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이 현상을 조직화하는, 현상을 이 본질로 조직화하는 것을 이제 수학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수학화 과정에 대해서 이 트레퍼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이 수평적 수학화와 그리고 수직적 수학화가 서로 교대로 일어나는 과정이다 라고 트레퍼스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트레퍼스가 사용한 이 수평적 수학화와 수직적 수학화의 의미가 뭔지를 봐야 하는데, 먼저 이 수평적 수학화는 현실 내 문제 장면을 어떻게 바꾸냐면, 수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환시키는 것을 이제 트레퍼스가 수평적 수학화라고 하였고요. 그 다음 수직적 수학화는 이 수평적 수학화에서 변환한 이 수학적 처리 가능한 것보다 좀 더 높은 수학적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이제 수직적 수학화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희가 문제에서 트레퍼스가 제시한 수평적 수학화와 수직적 수학화의 의미를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평적 수학화는 현실 내 문제 장면을 수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환을 하는 것이라고 서술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직적 수학화 같은 경우에는 이 수평적 수학화에서 한 이 변환한 수학적 처리 부분보다 좀 더 높은 수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수직적 수학화다라고 서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수평적 수학화와 수직적 수학화 관점에 근거해서 이 활동과제, 이 지문에 나와 있는 활동과제를 분석하면 되는데요. 먼저 수평적 수학화를 보시면 이 현실 내 문제 장면에서 수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문에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 1, 2, 3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 축구공이 골라인을 나타내는 직선 L을 지나가는 상황을 차례로 찍은 사진이고, 그림 1, 2, 3에서 각각 직선 L을 X축으로 하여 좌표축을 설정하고, 그리고 축구공을 나타내는 원을 식으로 표현하시오.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이렇게 축구공이 골라인으로 가는 이런 거는 결국 현실 내의 문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문에 활동 1, 활동과제 1, 활동과제 1은 현실 내
문제 장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 1에서 직선의 L을 X축으로 하여 좌표축을 설정하고, 그리고 축구공을 나타내는 원을 식으로 표현해서 저희가 수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어떻게 바꿔요? 그림 이제 활동과제 2처럼 바뀌겠죠. 활동과제 2처럼 바뀌어서 좌표 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는 이런 활동과제로 바뀌겠죠. 이건 이제 크게 봐서 이제 1에서 2로 변환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얘를 좁게 보면 활동과제 1 안에서 보면은 이제 현실의 문제 장면을 수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바꾸면은 이제 여기 활동 1에서 좁게 보면은 골라인을 직선 L로 보고, 이 직선 L을 수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어떻게 봐요? X축으로 보죠. 그리고 현실의 문제 장면에 있는 이 축구공을 뭘로 봐요? 원에 관한 식으로 원으로 보죠. 이런 부분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수평적 수학화에 대해서 크게 1에서 2로 가는 사항을 설명한 부분이었고, 좁게 보면은 이 활동과제 1에서 골라인을 X축으로, 축구공을 원으로 바꾸는 부분 또한 수평적 수학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직적 수학화는 좀 더 높은 수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부분인데, 먼저 여기에 하도록 할게요. 수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바꾼 부분은 바로 이 2번처럼 저희가 좌표평면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아라 하면서 그림을 주었죠. 근데 이러한 그림은 결국 저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얘가 저희가 수직적 수학화에서는 좀 더 높은 수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하잖아요. 그럼 활동과제 저희가 3을 보시면은 원에 대한 대수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의 제곱과 직선에 대한 식 y는 px 플러스 q 라는 게 주어지고, 이러한 위치관계를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는 활동과제 2에서는 원과 직선과의 위치관계를 직관적으로 알아본 반면에 그 활동과제 3에서는 이런 원에 관한 대수식과 직선에 관한 대수식을 주어지고, 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여기서는 원과 직선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과제 2보다 활동과제 3이 좀 더 수준이 높게 변환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활동과제 2에서 3으로 변환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트래퍼스의 수직적 수학화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트래퍼스의 수평적 수학화와 수치적 수학화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지문의 사항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서술하는 문제였다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이제 주로 요새 서술형 문항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한 암기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어떻게 지문에 적용을 할 것인가까지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A형 문제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2부에서는 B형에 관한 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